네,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해서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뒤에서 소개하는 말을 들으니까 남사스럽더라고요. 부담 팍팍 주는데 일단 준비한 거 열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2년을 놀았습니다. 공부하러 갔다가 놀기 너무 좋아서 확 놀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만에 공부 끝나고 들으려다가 그냥 공부 안 하기도 하고 12년 놀다가 한국에 잠깐 출장 왔다가 제주 사람들 잡혀가지고 결혼하는 바람에 한국에 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은 아직도 저기가 있는데 러시아의 오래된 미래고 저한테는 가까운 과거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한테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아마도 러시아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1순위에 뽑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영광이기도 하지만 부담도 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저와 함께 왜 제가 오래된 미래라고 했는지 제 소개를 들으면서 추측을 해보시죠. 자, 어떤 그 블로그에 들어갔더니 서경준 선생이 번역한 백야 일부를 이렇게 친절하게 러시아 말과 함께 한국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백야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렇게 저같이 찌질이 공상이 다리 위에서 흐느끼는 예쁜 젊은 여인을 보고 달래주러 갔더니 알고 보니까 차인 여자더라. 떠난 남자가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그 남자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더라. 그래서 그날 이 여자를 달래주면서 혹시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될까? 설레이는 날들을 보내다가 남자가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닥쳤던 개가 되는 그 배경이 백야입니다. 페테르부르크의 백야입니다. 그 백야의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또 더 소개를 받아. 페테르부르크의 모든 걸 내가 아는데 이게 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도시에 대한 사랑과 자랑입니다. 백야가 되면 한 땀 한 땀을 밤새 밟아갑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그래서 맨날 며칠 밟다 보면 이 도시의 모든 걸 알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페테르부르크의 그래서 정신착락이나 이상자가 많죠. 이 주인공도 사실은 좀 찌질이 공상에 모자라는 사람이긴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리는 페테르부르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문명이라는 것과 그리고 발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지? 이런 걸 이 도시 속에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골라본 이건 이 도시의 모든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도시의 모든 걸 지금 소개드리는 몇 개를 통해서 일부라도 느껴보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백야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자, 이 도시는 이 한 사람을 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를 설명하면서 우선 사람을 먼저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된 건 바로 이 피터 데제, 러시아 말로는 뾰트르라고 합니다. 더 그레이트에서 뾰트르 벨리키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왜 뾰트르가 이 도시를 만들었을지 배경을 설명할 때 우선 러시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그 샤르마니오 대제, 유럽을 로마가 망한 다음에 다시 한번 통일시켰던 샤르마니오 대제가 800년대에 통일시켰다. 그리고 962년도에 신성로마 제국이 만들어졌다. 이런 걸 아마도 옛날 학교 다니실 때 얼핏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혀 못 들어본 말들입니다. 862년. 이게 바로 러시아가 만들어진 해입니다. 제가 비교를 하시라고 한 거예요. 유럽의 샤르마니오 대제가 나타나고 신성로마 제국이 나타난 요 중간쯤에 러시아가 생긴 겁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젊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는 사실은 바이킹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던 때입니다. 당시 가장 힘센 곳은 스웨덴, 노르웨이 바이킹들이었습니다. 이 바이킹들이 비잔틴 제국으로 강을 타고 가다가 거기 살고 있는 슬라브족들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듣고 왕이 되면서 러시아의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 시작된 슬라브인들이 지금의 여러분 알고 있는 모스크바나 키예프나 그런 데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은 바이킹들이 기꺼이 그걸 수락해서 이른바 류릭, 러시아는 왕조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류릭 왕조와 로마노프 왕조인데 여러분이 아는 니콜라이다, 알렉산드라 이런 건 전부 다 두 번째 왕조인 로마노프 왕조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류릭 왕조입니다. 둘은 사실은 피는 다 통하고 있습니다. 이 류릭 왕조가 시작된 것은 바로 860년대에 저 바이킹들이 그래 니네들을 우리가 통치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로부터 처음에는 북쪽에서 시작됐으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이 도시에서 가까운 상트페테르부르크 가까운 곳에 있다가 점점 내려와서 2년 후에 우크라이나의 지금의 수도 키예프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러시아가 키예프 공국이 시작이 된 그게 882년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러시아 정교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면 왼쪽에 로마, 캐톨릭 이런 유럽과는 달리 오른쪽에서는 바이킹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특한 정교 문화가 시작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뿌리는 바로 이 비잔틴 제국입니다. 러시아의 종교적 뿌리는 바로 이 비잔틴 제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까지는 유럽의 전체에 가장 강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은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서로마도 아니었습니다. 신성로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비잔틴 쪽에 있는 기독교의 영지를 뺏고 싶어하는 거죠. 예루살렘부터 해서. 그래서 거기로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해서 비잔틴 쪽 터키죠. 지금은 그죠? 이렇게 해서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쭉 이어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였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중첩되게 비슷한 시기에 한 세기 늦게 13세기부터 몽골이 침유해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서쪽에서는 유럽 애들이 동쪽으로 이슬람을 치러 갈 때 사실은 러시아 공국까지 칩니다. 그리고 동쪽에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바로 여기입니다. 오른쪽에서 몽골이 치들으면서 몽골은 러시아까지 치고 헝가리 그 정도까지 왔다 그냥 돌아가는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러시아는 12세기, 13세기, 14세기 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좌우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동쪽에서는 몽골이 서쪽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십자군 전쟁 때문에 생겼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이슬람이 발전시킨 문화를 수용해서 그게 베네치아, 베니스, 피렌체로 가면서 거기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제가 여기 보시죠, 그죠? 라파엘 다빈치, 미켈란젤로가 등장하는 요 시기 하이 르네상스까지 시기가 15세기입니다. 근데 이때 러시아는 1240년부터 240년간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르네상스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유럽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전은 사실은 비잔틴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특히 비잔틴 문화를 가장 정통으로 받아들인 나라로 통했는데 이때부터 유럽은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후에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이른바 우리 말하는 개화가 될 동안 러시아는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몽고 지배에서 1480년이 되어야 겨우 해방이 됩니다. 그때는 유럽은 르네상스가 끝나는 시점이었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러시아는 유럽인들한테 꾸지다라는 생각을 이미지를 가지는 거예요. 쟤들은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고 애매한 몽고의 지배를 받은 애들이야.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어하는 과거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과거, 몽골이라는 과거, 동양화됐다는 과거, 유럽의 이른바 르네상스와 문화, 문명의 경화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이 과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이 당시 르사인들에게 미래였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16세기가 됐을 때 이 괴상망측하게 생긴 이반 4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서쪽으로 좀 나가보려고 유럽 쪽으로 가보려는데 실패하고, 그래서 동쪽으로 가자. 우리를 잡아먹었던 몽골을 치러 가자 하면서 이때부터 러시아는 여러분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게 러시아 땅이 된 건 16세기부터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16세기부터 우랄 산맥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동쪽으로 땅을 일표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17세기가 됩니다. 17세기가 되면 여러분 이제 서양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전에는 서양에서는 사실 나라다운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이른바 국가가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 서로 국가를 인정해주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때부터 네덜란드가 유럽의 패권 국가가 되는데요. 이 17세기, 18세기는 사실은 네덜란드가 유럽을 거의 종주국으로서 좌지우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러시아에서는 큰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에 보면 폴란드하고 벨라루스하고 경계 지역에서 막 난민들이 막 폴란드로 넘어갈 때 말이 많죠, 그죠? 폴란드가 사실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16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모스크바까지 폴란드가 들어와서 다 잡아먹었습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모스크바를 다른 나라에 빼앗긴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에 뺏기고 난 다음에 의병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왕조. 여러분 이제 러시아에서는 되게 간단합니다.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르릭 왕조가 첫 왕조, 두 번째가 로마노프 왕조입니다. 1613년도에 폴란드군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몰아내고 로마노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로마노프 왕조의 4대 왕이 오늘의 주인공인 뾰트르 대제입니다. 이 뾰트르 대제는 러시아가 오랫동안 꿈꾸던 미래, 즉 서쪽으로 가자라는 꿈을 실현한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왕조에 와서야 그 꿈을 실현한 그때 이 사람의 경쟁자들이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이 잘 아시는 태양왕 루이 14세가 있던 시기입니다. 루이 14세가 1715년도에 죽는데, 이 사람은 1725년도에 죽으니까 거의 동시대를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제임스부터 프리드리히까지 당대의 이른바 절대 왕조의 왕들입니다. 이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러시아를 서양의 열강으로 올리는 사람이 바로 피터 대제입니다. 러시아 말로 뾰트르 대제라고 하죠. 이 뾰트르 대제가 여러분이 잠깐 오늘 그 강의 들으시는 동안만 외워두시면 좋은 게, 이 사람이 태어난 게 1672년도입니다. 근데 바로 딱 그 밑에 보면 러시아 황제가 되기 시작한 해를 보십시오. 10살 때입니다. 10살 때부터 러시아 황제가 됐는데, 러시아 역사는 왕조는 두 개밖에 없죠. 르릭 왕조와 로마노프 왕조인데, 이 러시아 역사는 피터 대제 이전과 이후로 나눈 만큼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푸틴 대통령도 자기를 피터 대제하고 비교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피터 대제가 도대체 러시아를 어떻게 바꿨는데 전과 후밖에 없다고 할까요? 러시아를 바꿨다는 말은 사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 확 바뀐 겁니다. 그걸 잘 표현해 준 게 바로
이 포고진이라는 사람이 피트 대제의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러시아 사람들의 하루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선 귀족이 아침에 딱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오늘은 며칠이지라고 딱 보는 순간 그게 피트 대제의 영향입니다. 피트 대제 이전에는 러시아는 신이 세상을 창조한 날로부터 해수를 센다 해가지고 서양에서 사는 것보다 보시면 5,508년을 더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841년 1월 1일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5,508을 되면 7,349년이 돼요. 러시아 사람들은 남들이 19세기를 살 때 러시아 사람들은 도대체 몇 세기를 산지를 모릅니다. 7,000년 있게 살아요. 이걸 유럽식으로 바꿔버린 게 바로 피트 대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달력을 보는 순간 일단 피트 대제가 만든 달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저는 면도기로 다 깎습니다만 이 러시아 사람들은 당시 신분이 바로 수염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수염을 유럽식으로 깎아야 된다 라고 해서 단발령이 아니라 단모령을 해놓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직접 끌고 가서 자기가 직접 자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은 운모라고 하는 이상한 걸로 이렇게 아주 불투명하게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거울이라는 것도 도입을 한 것도 피트 대제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옷을 보시죠. 피트 대제가 있기 전에는 러시아는 남자들도 두루마기 같은 치마 같은 걸 입고 다녔습니다. 피트 대제 때부터 이른바 바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옷들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약물을 만들면 양을 사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여행 가시면 모든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은 보드카에 절인 청어, 감자를 먹는 걸 권유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러시아 고유게 아니고 피트 대제 때 북유럽으로부터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하면서 신문을 읽는데 이 신문에 나오는 철자, 알파벳도 다 피트 대제 때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문을 만든 것도 최초의 신문도 피트 대제 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신문을 본 다음에 자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딱 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다. 이런 계급, 신분, 제도를 만든 것도 14개로 딱 나눠서 만든 것도 피트 대제였습니다. 그 피트 대제가 만든 신분에 따라 자기가 관단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훈장을 받는데 러시아는 옛날에는 포도잔 같은 걸 갖다가 훈장을 줬습니다. 이렇게 유럽식으로 가슴에 다는 훈장은 피트 대제 때 처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관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받습니다. 백작이다, 공장이다. 이것도 전부 다 유럽에서 피트 대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가 같이 공무원 제도가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를 12 내무부다, 외무부다 이런 식으로 12개의 부로 나누는 것도 피트 대제. 그래서 페트르부르크에 여행을 가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12개가 있습니다. 12개의 부마다 이렇게 칸을 따로 만들어서 건물을 지은 게 있어서 강변에 저런 건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십시오. 시계를 보시면 이게 글자를 글자가 보이죠. 피트 대제가 있기 전에는 시계에 글자로 시간을 했다. 우리가 옛날에 자축인묘하듯이. 근데 피트 대제부터 숫자로 시간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퇴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녁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저녁 파티, 남녀가 모여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는 없었습니다. 아주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유럽식 문화를 하게 하고 이걸 위해서 반드시 참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도 이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부부 동반을 해야 되고 반드시 자식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규칙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걸 보면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여성의 권위를 키우기 위해서 옛날에는 아버지가 누구한테 가라! 라고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혼하고 결혼 사이에
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6주간의 간격을 주고요. 그리고 한쪽이 거부하면 못하게 해서 강제결혼 못하게.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빨리 적용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멍청이 같은 남자애한테 결혼하는 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귀족의 자제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바보가 돼서 이 바보로 규정이 될 경우에는 결혼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테 대제가 시험을 갖다 할 때 면접관이 됩니다. 이걸 통과해야 귀족의 자제는 제대로 남자 대우를 받고 사람 대우를 받거든요. 안 그러면 바보다 그러고요. 그래서 유학을 갖다가 서양 문물을 배우라. 그래서 서양으로 교육을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갔다 온 애들을 갖다가 제대로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피테 대제가 직접 쳤습니다.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유학을 제대로 못하게 된 거죠. 이런 서양 문물을 제대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면서 러시아에 처음으로 학술원도 만들고 러시아에 처음으로 러시아 최초의 박물관도 만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베체레브르라는 도시, 상트페테르부르라는 도시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무도회도 하고 파티하고 집에서 자야 되잖아요. 잘 때 옆에 따끈따끈한 벽난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러시아의 베치카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굉장히 멋지게 생긴 네덜란드식 벽난로는 피테 대제 때부터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궁전에 가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난로들을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피테 대제 때부터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테 대제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개혁을 완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시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피테 대제 이전에 러시아의 왕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 이보시오. 정말 편하게 했습니다. 4시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업무를 아주 짧게 보고는 그냥 오전 내내 예배 봅니다. 예배 보고 낮 12시가 되면 점심을 먹는데 70개 이상의 반찬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래 먹습니다. 2시간을 먹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오후에는 노는 거예요. 자거나 노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 사절이 왔다. 그러면 가능한 안 만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면 헤어진 다음에 손을 꼭 씻습니다. 왜냐? 악마의 학문을 하는 서양, 이 러시아 정교의 왕은 당시 서양의 문화를 악마의 문화라고 생각한 거예요. 과학, 이런 거 전부 다 악마예요. 그래서 쟤들하고 만났으니까 손을 더럽혔다. 그래서 손을 반드시 씻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발전이 되겠습니까? 왕들이 이렇게, 거전 왕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피테 대제는 완전히 왕의 생활 일과를 바꿔버립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짜르, 왕이지만 내 손에는 굳은 살이 떠날 날이 없었다. 러시아 유명한 작가 푸시킨,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는 왕자에 앉은 영원한 일꾼이었다. 왕이 아니고 일꾼이었다. 그런데 일꾼이 왕자에 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왕이 저렇게 하니 밑에 애들이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일과를 한번 보시죠. 똑같이 3시, 4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회의부터 시작하고 이른바 조찬 세미나가 첫째부터 시작해요. 조찬 세미나가 3시, 4시도 있고 간단하게 밥을 먹은 다음에 조선소 상황 점검하고 하고 사절단을 이끌고 이 사람은 실제로 유럽에 가서 배 만드는 거, 집 짓는 거, 각종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상에 해당되는 것을 다 배웁니다.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14개나 됐어요. 그걸 다 실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최초로 만든 박물관의 베체레브르크에 들어가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빨입니다. 이빨은 뭔가 하면 피테 대제가 치과 기술도 배운 거예요.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한테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빨 좀 이상하지? 이러고 내가 뽑아줄게 해서 하나씩 뽑은 겁니다. 그래서 피테 대제가 뽑은 이빨을 모아둔 겁니다. 그 왕이 직접 발치를 하고 이 기계들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10시간 되면 노는 게 아니라 직접 선반 작업을 합니다. 뭐 메달 만들고 나무 깎고 그릇 만들고 자기가 만든 그릇을 다른 나라 왕에게 선물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직접 다 하는 사람이었고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피트 대제가 조금 더 살았다면 러시아의 운명은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트 대제의 일생은 사실 굉장히 기구한 일생이었습니다. 우선 이 왕자를 보십시오. 이 왕자는 다른 왕자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리가 두 자리가 있습니다. 2인용 왕자,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2인용 왕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구멍이 보입니다. 저 구멍이 뭘까요? 여러분 중에서 맞춰보실 분. 왕자가 두 개 있는 것도 이상한데 이 뒤에 구멍이 있습니다. 답하실 분 있으십니까? 수렴천대. 예, 맞습니다. 수렴천대입니다. 저 뒤에 누군가 뒤에서 지시를 했던 겁니다. 이게 당시에 피트의 기구한 운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피트가 몇 살 때 왕이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10살짜리 애와 그보다 6살이 많은 16살의 이 애 둘이가 왕이 되는데 불행히도 16살짜리는 약간 모자란 애였습니다. 형이 이반이었고 동생이 뼈뚜루 피트였습니다. 이 둘이가 왕이 된 왕조입니다. 자, 두 아이가 지금 대관식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피트의 아버지는 제대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피트의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한테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반이었고요. 그리고 걔보다 더 일찍 태어난 소피아라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부인이 낳은 또 이반의 형이 있었거든요. 그 이반의 형이 사실은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근데 이 형이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동생이 이반 말고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이 이반의 엄마가 일찍 죽어가지고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두 번째 부인에서 난 애가 있었던 거예요. 걔가 누구겠습니까? 피트입니다. 뼈뚜루입니다. 그래서 큰 놈 펴드르가 왕이 됐다 죽고 나니 이제 아버지도 없고 펴드르도 없고 애들이 딱 보는데 이반이 원래 16살이니까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로 맞으면 적자죠. 그죠? 뼈뚜루는 서자잖아요. 그죠? 거기다 나이도 어려. 그런데 신하들이 전부 다 뼈뚜루가 왕이 되길 원합니다. 일단 애가 너무 총명해. 그리고 아주 건강합니다. 나중에 키가 몇 미터까지 자랐는지 아십니까? 2m 4cm까지 자랐다. 근데 형인 이반은 얘가 약간 정신적으로 모자라게 나옵니다. 뭐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피트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기 왕자 뒤에 있던 수렴청증하는 게 누구였겠습니까? 소피아가 자기 동생을 놔두고 어떤 놈의 계략으로 저 서자인 피트가 왕이 되느냐 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시키자. 그리고 1682년도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7년 뒤에 피트가 성인이 되는 18살이 되는 1689년이 되면 소피아가 물러난다. 이런 약속하에 애 둘이를 왕을시키고 소피아는 뒤에서 딱 수렴청정을 하는 그런 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소피아가 그렇게 왕이 된 다음부터는 실제로는 러시아는 소피아가 다스리면서 피트는 쫓아내버립니다. 당시 수도가 모스크바인데 모스크바 교회를 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피트한테는 더 좋았습니다. 왜냐? 만약에 모스크바 궁전 안에서 살았으면 고리타분한 옛날식으로 옛날 지식과 옛날 습관에 묻혀 매몰되어 있었을 텐데 딱 나가보니까 당시 모스크바 근교의 강가 강 너머 쪽에는 당시 서양무를 가지고 들어온 외국인들 촌이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들한테 섞여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배 만드는 것도 배우고 이미 어릴 때부터 거기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린이 군대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냥 눈이 뜨인 겁니다. 사실 여기서 사귄 여자도 있긴 외국 여자도 사귀고 그랬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때 피트 대제가 서자의 피트가 탔던 배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실제로 왕이 됩니다. 1989년도에 소피아가 안 묻는 알고 오히려 피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신하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소피아를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고, 왕이 됐을 때 자기가 한 7년 동안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떡 파는 애, 어디 외국에서 놀다 들어온 애, 이런 애들을 다 모아서 같이 놀고 같이 성장하는 이 애들을 신분의 차별 전혀 없이 자기의 주요한 가신으로 올려줍니다. 대표주니까 이 멘시코프라는 사람인데요. 이 멘시코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붉은 광장에서 떡 팔던 애입니다. 얘가 우리 식으로 찾으면 국무총리가 됩니다. 개방성. 신분을 가리지 않고 애가 똑똑하고 일 잘하면 무조건 다 키워주는 정말은 러시아가 천지가 개벽한 사건들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권력으로부터 소외되면서 다른 권력의 뒤 안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오히려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피아가 결국은 쫓겨나게 되고요. 이 소피아 때문에 7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단련이 됐던 겁니다. 자, 피테테제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자기가 아까 봤던 100년, 200년 동안 러시아가 꿈꿨던 미래, 바로 서양 문물에 어릴 때부터 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유럽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수도를 바꿔본 겁니다. 수도를 본래는 잘 보실까요? 여기 모스크바는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도가 이렇게 돼서 사실 유럽이 이렇게 했는데 이 빼째려버리고는 유럽과 러시아의 경계 부분이 있던 거예요. 이 경계 부분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조금만 가시면 바로 네덜란드, 독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이어집니다. 이 러시아와 유럽의 경계 쪽으로, 다시 말하면 서쪽으로 러시아가 가기 위해서 서쪽의 끝으로 수도를 과감하게 옮기게 됩니다. 바로 이게 러시아가 겉으로 보냈던 미래였던 것이죠. 미래의 창을 서쪽으로 열었던 겁니다. 피테제가 이렇게 개혁을 성공할 수 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서자였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를 볼 수 있는 개방 사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당시 유럽에는 2명의 천재왕이 있었습니다. 나이 차가 좀 나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릴 때 피터 대제는 28이고 칼 12세가 18세입니다. 10살 차이 나는 이 2명이, 한 명은 스웨덴의 왕이었고 한 명은 러시아의 왕이었는데 2명이 당시에 손꼽히는 천재들이었습니다. 이 2명이 둘 다 유럽을 삼키려는 야심을 품었던 거죠. 그래서 스웨덴은 당시 남쪽으로, 동쪽으로 오면서 러시아 일부도,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사실은 이 칼 12세에서 스웨덴 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남쪽 경제에서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게 바로 칼 12세였습니다. 이 칼 12세가 러시아까지 먹으려고 동진을 할 때 러시아의 피터제는 서진을 했던 거예요. 둘은 숙명적인 경쟁자였습니다. 바로 이 칼 12세에 처음 만났을 때 피터제는 판판히 패했습니다. 근데 피터제는 어릴 때부터 서자였잖아요. 계속 자기가 안 될 때 극복하는 그런 DNA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칼 12세하고 처음에는 판판이 지다가 그걸 계속해서 교훈으로 삼아 해군이 없었는데, 해군이 없어서 우리가 지구나. 그래서 해군도 만들고 온갖 군대의 제도를 바꾸고 병력을 키우고 무기를 키워서 결국 칼 12세를 이기고 유럽의 패권자로 러시아가 등장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위대한 경쟁된 칼 12세인데, 이 이야기를 또 드린 이유는 좀 이따 여러분이 분수공문을 가십니다. 분수공문에 칼 12세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자, 이 피터 대제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도시 빼츠러부르크를 여러분이 좀 더 가까이 가시게 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은 피터스버그니까 이게 피터의 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상 피트의 도시라고 여러분이 보셔도 그리 틀리지 않습니다. 자, 도시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트 대제가 만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은 바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한 건물, 공원 하나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대부분의 지역이 유네스코 자산으로 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광장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유물 때문에 유네스코 지정이 취소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고층 건물을 세울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 당시에 2012년도에 처음에 자료를 봤을 때 도시 인구가 450만 명, 뭐 좀 나가 600만 명 됐는데 관광객이 저랬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1000만 명이었습니다. 도시 인구의 2배의 관광객이 몰려오는 것이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제 1000만 명 다음 플러스가 되실 분들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도시의 이름도 굉장히 피트 대제의 의도가 반영됐습니다. 피트라는 말은 본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피트죠, 그죠? 이 베드로는 본래 반석과 같은 믿음을 할 때 바위, 돌입니다. 그죠? 피트 대제는 성경에서 따오긴 했지만 러시아의 기존의 도시는 전부 다 나무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이 새로운 도시는 유럽식으로, 유럽 중세 도시 가보셨죠? 다다다다다 돌들이 박혀있죠. 돌로 된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반석, 돌의 도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석조 도시가 된다는 뜻에서 피트가 된 거지 피트 대제 때문에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것의 발음입니다. 이 발음에도 피트의 야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도시는 유럽의 도시다. 그래서 유럽의 근본은 라틴 문화잖아요. 세인트가 아니고 상트라고 하는 것을 라틴 발음에서. 첫 번째가 상트는 라틴어로 성전한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피체르, 빼트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부분은 당시 조선이 가장했고 이 17세기는 유럽의 패권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그죠?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가죠. 바로 그 네덜란드가 유럽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모든 것을 흡입하겠다라고 하는 데서 네덜란드식으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기술, 관등 모든 제도들을 갖다가 발전시켰던 두 번째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라는 말을 합쳐서 라틴어, 네덜란드어, 독일을 합쳐서 상트 베체르 부르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야말로 유럽으로 가는 창이라는 것을 확실히 했고 자기의 목적을 확실히 했고 그래서 창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도시가 취했던 것은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에서 유럽에서 가장 물이 많은 네바라고 하는 라도가라는 호수에서 네바라고 하는 큰 강물이 흘러와서 발트의 바다로 빠지는 그야말로 물과 늪, 모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나무 도시도 아니고 돌 도시를 만드는 거죠. 주변에 돌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여기다가 북위 60도입니다. 추워 죽겠죠, 그죠? 얼어붙은 강 위에 돌도시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늪지대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아까 칼시비처럼 1700년부터 1721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 와중에 그리고 격전지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칼시비사가 뺏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도시를 만드는 전쟁은 한창 진행 중인데 도시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피트 대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얘기겠죠. 전쟁도 관리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제도도 고쳐야 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세금이 만들어집니다.
돌을 모아도 안 모아지니까 돌쇠라는 걸 만든 거죠. 이 도시로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을 들고 오라는 겁니다. 마차를 타고 온다. 그럼 2kg이 조금 넘는 돌을 3개. 배를 타고 온다. 그럼 5kg 넘는 돌을 배 무게에 따라서 3개에서 10개씩 싣고 와야 되는 겁니다. 돌을 안 싣고 왔지? 돈 내. 돈을 대신 내더라도 반드시 돌이 이 도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걸 하는 동안 러시아 전체에 돌로 된 공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보셨던 도시들에 여러분 수업 몇 번 받은 그 도시들이 돌 공사를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나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모스크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돌쇠 덕분에 물과 모래밖에 없는 곳에 돌이 깔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빼찌레부르크를 뭐라고 하면 물 위에 뜬 돌배다 라고 하고, 그게 전설 같은 데 보면 어떤 거대한 거인이 나타나서 돌판을 하나 가지고 딱 얹은 다음에 도시를 위해 세웠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거인이 키 2m 4cm의 피터 데제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돌을 아무리 모아도 집을 지어야 되는 것만큼은 돌이 안 생겼습니다. 그러면 좋아. 내가 양보하지. 나무로 짓는 것도 내가 허용을 하되, 나무로 지어도 멀리서 보면 벽돌집처럼 보이게, 그것도 네덜란드식으로. 그래서 나무로 지은 다음에 빨간 페인트를 칠하고 흰 줄을 긋게 했습니다. 그럼 벽돌집처럼. 바로 그걸 그렇게 만든 최초의 집이 피터 데제의 야전막사입니다. 지금도 이 야전막사를 구하기 위해서 요 위에다가 돌로 된 벽돌로 박스를 치고 보고, 여러분이 저기 혹시 가시면 이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요게 피터 데제입니다. 요게 문입니다. 문 높이가 피터 데제보다 낮았던 거예요. 피터 데제가 고개를 항상 숙이고 가야 되는데, 여기도 사실 러시아의 일종의 풍습입니다. 러시아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 죽고 하잖아요. 본래는 문 밑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자기 선조에게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왕의 키에 안 맞춰서 그렇게 했냐. 지금도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풍습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산자를 사이에, 죽은 자를 사이에 두고 악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손님이 왔잖아요. 문을 딱 열고 나는 안에 진을 밖에 이렇게 악수 절대 안 합니다. 들어와서 악수하게 합니다. 이게 또 저런 어떤 반영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돌로 된 게 안 지어질까 나무로라도 저렇게 임시로 짓게 한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석조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돌을 깔아도 계속해서 물 때문에 마른 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작은 물길은 아예 큰 물길로 모일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큰 물길을 더 깊고 더 넓게 파버립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물이 모이겠죠. 그럼 주변에 있는 작은 물길들은 마른 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운하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운하와 운하가 서로 교차하면서 섬들인데요. 지금은 많이 메워졌지만 이 당시 처음 만들 때는 100개 정도의 섬으로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운하가, 그래서 북방의 베니스다라고 불리는 것이죠. 지금 이제 많이 메워져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40개 정도로 섬이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지금도 가시면 저렇게 많은 운하에서 운하의 배를 타고 관광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이유가 바로 돌도시를 억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갔을 때 이 운하들과 함께 큰 강인데요. 큰 호수에서 목재를 실은 배가, 큰 바지선이 바다로 나가려면 낮에는 못 지나가면 돼요. 다리들 때문에. 그래서 이 바지선들이 줄을 서서 쭉 밤에 바다로 빠져나갈 때 도계교라고 하죠. 다리가 올라갑니다. 우리 영도다리 옛날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도계교가 13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궁전다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십니다. 그래서 밤에 저 다리 올라가는 거 보려고 이렇게 밤 12시에 백야 때는 저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모여서 저 중에 한 명이 저도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종행정시 옮길 때 얼마나 많이 많았습니까?
이건 행정시도 아니고 행정에다가 경제에다 모든 걸 다 옮기는 거고 수도는 모스크바에 다 몰려 살고 있는데 억지로 그보다 더 위에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것도 국경에 가까운 곳으로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전제공주 아니겠습니까? 독재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무조건 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일자리 없는 미성년은 무조건 와라. 이 법입니다. 두 번째, 농노가 30명 이상 돼도 무조건 와라. 애부터 부장까지 다 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결혼하면 결혼식은 반드시 빼째려 부르게서 올리라. 그게 무슨 결혼하거나 못 나가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 이주를 시켜서 지금의 수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만 만든 게 아닙니다. 피트는 엄청난 미학자였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바로크부터 당시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양식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유럽의 건축가들을 다 초빙합니다. 당시 이 베체르부르크는 유럽의 귀족과 일자리 없는 귀족 그리고 잘 나가는 건축가들에게 최고의 시장이었습니다. 어느 곳보다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조건으로 초빙을 해서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규칙을 세웠습니다. 도시 전체가 어디서도 시야가 가리지 않게 가운데가 반드시 보여야 된다. 중심을 향해서 높이가 점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는 1층짜리 집만 지게 하고 중간에는 1.5층짜리 집만 지게 하고 가운데로 가면 2층 그리고 궁전, 최고의 건물은 궁전 3층 해서 도시 전체가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그려지게 만들어져. 그리고 어느 길에서도 제일 가운데 있는 건물이 보이게 직선 도로를 놨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인공도시예요. 그리고 대로 이른바 긴 길쭉한 길들이 그러다가 영어로 여러분 프로스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스펙트라는 말은 앞을 본다는 뜻이에요. 미래를 본다는 뜻인데 끝까지 계속 보인다는 것이 길 자체가 프로스펙트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시, 인공도시가 탄생을 하게 되고 피터 대제가 이렇게 틀을 닦은 다음에 그의 왕들도 바로크부터 심지어 후기 르네상스 나중에는 고전주의까지 여러 유럽의 양식들이 이 도시에 있다. 그래서 이 도시를 건축에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는 결국은 유네스코 자산이 됐던 이유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뜻이죠. 자, 숫자를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등록된 문화유산만 8,000개가 넘고요. 박물관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냥 유적을 밟고 다니는 분들 그래서 파괴된 남은 사용되지 않는 유적으로 된 그리스 로마가 아니라 그대로 살아있는 사용하는 유적으로 된 도시가 바로 베체르부르크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이렇게 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대규모로 집중된 건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블라디보스톡에서 쭉 타고 오셨는데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횡단 철도의 끝에 모스크바와 베체르부르크가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로 가는 길이고요. 베체르부르크는 유럽으로 가는 길입니다. 동쪽 아시아에서 여러분은 횡단 열차를 쭉 타고 9,288km를 달려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유럽으로 가는 길이 되고 왼쪽 밑으로 가면 러시아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동쪽과 서양이 만나는 그 길은 바로 베체르부르크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만들었던 피터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거기서 가이드를 좀 할 때 왔던 사람들 구경하면서 야, 많이 죽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4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피터 대제가 청동기마상으로 다시 살았는데요. 이 밑에 있는 바위를 한 덩어리짜리 바위입니다. 저 바위를 만드는데 엄청난 1,600톤이 되는 바위 한 덩어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 후에 청동으로 피터제인데 쳐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 쪽을 향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딱 보시면 유럽 쪽을 향해서 기상을 하는 말의 모습이고, 이 피터대제의 손자 며느리로 독일에서 시집와가지고 피터대제의 손자를 쫓아내고 죽이고 왕이 된 캐서린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정통성이 문제가 되니까 피터대제에게 바치는 정통의 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밑에 페트로 프리모에게 카테리나 임페라토르라 자기 시할아버지한테 바치는 동상을 만들어 준 겁니다. 한쪽에는 라틴어로, 반대쪽에는 러시아말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바로 이 도시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밑에는 자연색입니다. 그 돌을 가져와서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가 되는 파도 모양입니다. 저 파도 타르고 유럽으로 가는 것이죠. 피터대제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것 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한도서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균형 감각 있게 시로 쓴 사람들, 대서사, 그게 바로 푸시킨입니다. 푸시킨의 청동 기마상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중 일부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스웨덴을 위협하리라, 도시를 건설하리라, 해안에 굳센 발로 서를 운명을 주었다, 강력한 운명의 지배자여, 피터대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이 서사시의 입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막살이는 비어있었고 온통 부서져 있었다. 문지방에서 나의 광인이 발견됐다. 미친놈이. 그리고 바로 여기 문지방에 그의 차가운 시체를 매장하여 신의 품으로 보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청동기마상을 가지고 쓴 소설 같은 시입니다. 앞부분에는 정말 찬양을 합니다. 뒷부분에는 가난한 관리, 정말 말단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네바라는 큰 강에 지어졌다고 그러죠. 강의 오른쪽 편은 못 사는 사람, 강의 왼쪽 편은 잘 사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말단 관리는 못 사는 데 살다가 출근은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관청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데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약혼녀가 있었던 거죠. 그 약혼녀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피터대제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맞이합니다. 100년에 한 번씩 3m, 4m가 넘는 홍수가 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과 큰 호수물이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는 걸 갖다가 강제로 돌로 막아버린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큰 홍수가 왔고요. 100년에 한 번씩은 대홍수가 옵니다. 그 대홍수가 1824년 푸시킨에 살 때 왔었는데 그때는 4m 10cm까지 올랐습니다. 도시가 다 잠기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완전히 몰살했습니다. 그날도 출근을 하고 이제 퇴근해서 자기 약혼녀를 만나려고 했는데 오후부터 강풍이 불기 비가 오더니 다 잠겨버린 겁니다. 밤새도록 건너가지 못하고 잠겨서 자기 약혼녀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있던 거죠. 이제 그 다음 날에 찾아간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기 약혼녀도 없어져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이 머리가 돈 가난하고 찌질이 공사인 이 말단 관리는 뭘 했느냐? 청동기마상 앞으로 갑니다. 청동기마상 앞에 딱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청동기마상이고 열어버린 곳은 큰 강이 흐릅니다. 이 강 너머에 약혼녀가 죽은 동네가 있고 그걸 건너서 청동기마상 앞에 딱 서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라면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주먹만 이렇게 꽉 칩니다. 부르르 떨면서 그때 청동기마상이 살아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놈 하면서 분노한 청동기마상이 이 가난한 말단 관리를 쫓아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 말단 관리가 살던 오두막이 비어있었고 시체로 발견된다. 이게 피터대제가 한 청동기마상이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이 도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 이 도시를 만든 피터대제를
전반부에서는 찬양하고 후반부에서는 그게 살았던 사람의 가난한 사람의 운명을 보여줬다. 그게 바로 청동기마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공적으로 거사를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거죠. 자, 이 도시를 여러분 소개할 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는 세 개의 구체적인 건물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시면 반드시 보시게 될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궁전입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일단 궁전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 겨울궁전 많이 들어보셨죠? 겨울궁전은 겨울에 서서 겨울궁전이긴 한데 본래 기능은 본궁입니다. 경복궁 같은 겁니다. 뭔가 하면 러시아는 여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죠? 이 여름에는 반드시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일을 하는 시기는 가을, 겨울, 봄입니다. 그래서 긴 겨울이 주로 있고 짧은 가을과 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일을 하고 있는 본궁을 겨울궁전이라고 합니다.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큽니다. 대신 여름이 되면 이곳 저곳에 가서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여름궁전이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 도시 중심에도 있지만 외곽에도 이런 여름궁전을 곳곳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겨울궁전, 이 겨울궁전 여러분이 아시는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라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예카제리나 궁전과 피테이 궁전은 여러분 궁전 중에 일부 대표 선수일 뿐입니다. 자, 이 세 개의 궁전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죠? 겨울궁전이 본궁이고 예카제리나 궁전과 피테이 궁전은 여름궁전이다. 별궁이다. 할 거죠. 첫 번째, 겨울궁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궁전, 운동장 2배가 되는 길이가 가로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는 숫자는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궁전입니다. 바로 여기가 세계적인 박물관 에르미타주가 있는데요. 이 겨울궁전과 에르미타주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에르미타주, 그 허미티지라고도 영어로 얘기하죠, 그죠? 이건 본래 은둔 자 허밋, 에르밋, 허밋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뭐겠습니까? 조용해야 되죠. 이건 뭔가 하면 유럽의 특히 프랑스의 귀족들이 남들 방해받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멋지게 이름을 허미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하면 에르미타시를 러시아도 그대로 가지고 에르미타시라고 합니다. 일종의 여기다가 살롱을 가지고 그림도 전시하고 음악도 전시하고 그랬던 거예요. 남들로부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에르미타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테데지의 궁전감이 있는 게 왼쪽에 있는데요. 해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해자를 통과하려면 도계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그 통과를 아무나 안 시켜주겠죠. 그 다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층에는 큰 둥근 테이블이 있는데 그게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손님들은 2층에서 모입니다. 주인공이 2층에 올라가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테이블이 쫙 올라간 거죠. 그러면 시중 드는 사람들도 1층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얻는 자의 집 에르미타지라고 합니다. 이걸 러시아 황실에서도 곳곳에 만들긴 거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이게 바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 1층이고요. 테이블이 이걸 따라 쭉 올라가 버린 거죠. 저 위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에르미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에르미타지를 예까제리나 여제, 피테의 손잡이 아까 독일에서 시집온 예까제리나 여제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겨울궁전에다가 만드는데 이유는 뭐냐? 연애하려고. 남편은 쫓아내고 죽였죠. 이제 홀로 된 몸으로 이 사람이 1762년부터 96년까지 34년간을 홀로 러시아를 다스립니다. 수많은 애인들이 순서대로 있었죠. 그 애인 중에 1등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오르로프 공작이었습니다. 오르로프 공작하고 둘이만 놀 수 있는, 본래 겨울궁전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여기다가 추가로 별관 같이 만들고 여기다가 올로프 공예 거처를 만들었죠. 그래서 요리 갈 때는 공중 정원을 만들고, 그러니까 2층에다가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 옆에다 복도를 착 해서 이쪽으로 이제 가고, 여기가 여자의 휴식 공간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거죠. 그죠? 가운데는 다 정원이 있고, 근데 저 복도에다가, 그리고 자기의 휴식 공간에다가 멋지게 그림을 전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예까지는 여제가 만든 겨울궁전에 딱 붙어있는 에르미타주입니다. 큰 궁전 옆에 있다고 그래서 작은 에르미타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박물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살롱을 만든 다음에 자기만 볼 수 있는 그림을, 처음에 어떤 상인이 빚을 엄청 졌는데 그걸 못 갚으니까 그림으로 대신 갚아라 해가지고 225점의 그림을, 거기에는 렘브란트부터 해서 무지무지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도 포함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맛을 들인 여자는 자기의 신하들, 대사를 유럽에 파견하고 혹은 아예 전문 에이전시를 도와주고 그림을 마구마구 걸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4,000점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자기는 엄청 지혜로운 지적인 여왕이다. 그 앞에 있는 왕들은 힘만 센 무식한 왕인데 자기는 아주 지혜로운 왕이다 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해서 굉장히 교양이 있고 그림도 잘 알고 문화도, 근데 실제로 그림도 잘 알고 엄청난 그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만 전집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자기를 초상화를 그릴 때도 멋진 황제의 옷을 입지 말고 지혜의 신을, 정의의 신과 지혜의 신을 섬기는 사제의 복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래는 이런 복장으로 왕은 입지 않습니다.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게 정의의 신 빼미다입니다. 정의의 신을 섬기는 사제라는 거죠. 공정, 그리고 지혜의 그 그리스의 학자인 콜롬, 그러면서 요게 재밌습니다. 양귀비입니다. 양귀비를 태웁니다. 왜 양귀비를 태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양귀비를 먹으면 그게 마약이잖아요. 탁 하면 피곤이 쫙 풀리잖아요. 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쉬겠다.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안 휴식은 당연히 없다. 그래서 자기의 휴식을 희생하겠다는 뜻으로 태워버립니다. 지혜와 근면과 휴식이 없이 나라에 봉사하고 정의와 지혜에 봉사하겠다는 게, 그래서 밑에 책도 쫙 깔려 있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이 여자가 자기의 휴식 공간에 책과 그림을 전시하면서 생긴 게 바로 에르미타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애인을 위해서 한 것도 있었죠.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아까 그 에르미타주를 만들고 거기다 또 에르미타주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뭘 했는가 하면 정말 무지무지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티칸에 가면 라파엘로가 만든 프레스코화를 가지고 만든 복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프레스코를 라파엘로가 일일이 그린 거죠. 그게 마음이 든 예까젤리나 여자가 저걸 베껴와라. 근데 베껴오는데 프레스코로 할 수 없으니까 템페라는 계란 노른자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물감을 딱 붙이려면, 고착을 하려면 이 계란 노른자를 섞으면 이렇게 딱 마를 때 붙거든요. 그걸 갖다 템페라라고 합니다. 그 템페라 기법으로 저걸 11년 동안 하나씩 다 베끼게 합니다. 그 사이 한 9년 들어가지고 바티칸에 있는 그 라파엘로 하나가 똑같은 구조로 복도를 만들고 천장도 만든 다음에 그걸 그대로 카피한 걸 갖다가 일일이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12년이 넘게 공사를 해서 완공된 라파엘로의 회락이 있습니다. 실제 라파엘로의 바티칸에는 이게 굉장히 마모가 된 거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데요. 실제 모습보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르미타주가 되겠습니다. 가시면 저것도 보시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프랑스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게 제일 위에 보이십니까?
볼테르의 스승인데 이걸 다 통째로 다 써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는 볼테르하고 친해가지고 서로 서신교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이 서신교환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볼테르의 서재를 다 구입을 해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유산이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굉장히 보석 돌이 있습니다. 천연돌에 조각이 부각으로 새겨진 그런 것들이 1,500개 컬렉션이 있는데요. 그것도 구입해 옵니다. 이 방이 그 보석을 전시한 이건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 일반 관광객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에르미타주를 만들고 이것저것 다 사온 다음에 처음에는 참 욕심쟁이였습니다. 자기 애인 말고는 이 에르미타주는 나하고 쥐만 볼 수 있다.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근데 좀 지나서 손님도 들어오고 초빙도 하면서 규칙을 꼭 정했습니다. 자기가 모아둔 거 상하게 될까봐. 그리고 이 예술품과 책들의 경의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모자도 벗고 칼도 놔둬야 됩니다. 다시 말해 모자는 계급이잖아요. 계급 무시. 들어올 때 전부 다 계급장 뗀다. 이 예술품 앞에서 너네는 전부 다 평등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칼. 상하게 될 수 있고 권력을 표시하는 거 이것도 없애라. 그렇게 해서 규칙을 여러 개 짓는 그 중에 가장 재밌는 게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마라. 하는데 만지지 마라. 이걸 규칙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고전 문법 시간에 배웠던 엄청난 길 고전시 있죠. 그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복도에 서서 외우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에 하는 거. 그게 벌입니다. 저 규칙을 어길 경우에 그 벌을 쓰겠습니다. 차라리 쥐만 들어가게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저렇게 처음에는 일부만 즐길 수 있는 게 에르미타주였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로부터 90년 정도 지난 다음에야 대중에게 개방을 하고 박물관이 됩니다. 19세기 중반에 갔어요. 니콜라이 1세라는 황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박물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를 해도 결국 겨울 궁전이라고 큰 궁전이 있고 그 옆에 부속 건물로 에르미타주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그냥 겨울 궁전은 본래 황제가 살고 업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부속으로 에르미타주가 있었는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버립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지연 교수로부터 들었죠? 일부 선생님 들으셨습니까? 예카테리노부르크라는 시베리아에서 여기 살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스 황제는 일가족이 몰살당합니다. 궁전은 텅 비게 되고 이 궁전과 에르미타주는 모두 사회주의 레닌 권력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클래식을 지켜라. 유산을 지켜라. 이 모든 걸 인민들에게 개방하라. 그래서 겨울궁전과 부속건물 에르미타주가 다 박물관이 됩니다. 거기에 있던 실내 장식과 건물과 그리고 있던 소장품 모두가 박물관의 전시품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일반 국민들도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22년도에 겨울궁전과 옛날의 에르미타주를 포함한 전체를 합쳐서 국립박물관 에르미타주가 탄생합니다. 이때부터 이 건물의 주인공은 에르미타주가 되고 거기에 부속 건물로 옛날 겨울궁전도 있고 옛날 에르미타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가시면 국립박물관 에르미타주의 입장에서 겨울궁전 부분도 보고 옛날 에르미타주 부분도 보는데 곳곳에 다 전시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소개한 첫 번째 궁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제가 얘기했던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예술에 대한 예까지 이제 사랑과 그리고 이걸 접수하고도 파괴하지 않은 사회주의의 품격 이 만나서 우리가 현재 에르미타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하나 보려고도 갑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당자의 그림도 이 에르미타주에 있습니다. 이 그림 이야기만 한 시간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자리가 아니니까 다음에 혹시 만나면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겨울궁전 복궁을 봤습니다. 이제 두 개의 여름 궁전을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예카체리나 궁전입니다. 자, 보시죠. 이게 유럽으로는 발트해입니다. 여기에 핀란드입니다. 여기에 큰 호수가 있고 여기서 네바라는 강이 흘러나오고 이 강이 바다로 빠지는 여기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들이 막 만들어진 게 보이죠. 겨울궁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겨울궁전 있고 옆에 해군선 여기서부터 길들이 모아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26km 간 지점에 황제의 마을이라고 하는 여름 별궁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을 따라 쭉 또 한 30km 가면 피테의 궁전이라고 하는 별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방금 겨울궁전 소개해드렸고 이제 황제의 마을에 있는 예카체리나 궁전 그리고 피테의 궁전 두 군데를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자, 방금 남쪽으로 있던 예카체리나 궁전입니다. 이건 그냥 아름다운 자연에 있는 언덕이었어요. 그 언덕 위에 피테 대제가 이 이야기도 자꾸 이렇게 길게 빠질까 제가 꼭 참아야 되는데 피테 대제가 이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합니다. 두 번째 부인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아까 자기의 오른팔 국무총리 있죠? 거기에 종으로 있습니다. 여종으로 했던 그 여종을 그 집에 놀러 갔다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전쟁 포로로 불모로 잡혀온 여자를 종으로 했던 관비로 했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내가 머물 수 있는 언덕 위에 작은 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도 예카체리나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예카체리나의 여제 2세 아닙니다. 이 여자가 1세입니다. 피테의 아내. 손자 며느리가 아니고. 그렇게 만든 걸 갖다가 예카체리나의 딸 엘리자베타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바로크 스타일 궁전으로 만든 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궁전이 되겠습니다. 엄마를 위해 아버지가 만든 걸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그 딸이 만드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바로크 스타일의 이탈리아에서 온 건축가가 만들었습니다. 페체르부르크 도심은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 때 못 들어갔는데 이 외곽 지역은 독일군이 들어와서 다 파괴했습니다. 완파가 됐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은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는 그렇게 복원하고 내부는 절반 정도 했다가 점점점 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지금 50개 중에서 30개 넘게 지금 복원이 되고 나머지는 복원 중입니다.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호박방은 바로 그 복원된 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예카체리나 궁전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호박방입니다. 먹는 호박이 아닌 건 아시죠? 그렇죠? 엠버. 우리 쥐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룡들이 살 수 있게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던 모기의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던 그 엠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발트 해안, 지금의 발트 3국이 있고 독일 있죠. 여기가 해안에 호박 해안입니다. 호박이 쭉쭉 밀려 들어옵니다. 그걸 갖다 이렇게 주워서 하면 되는데 그 호박이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옛날에 독일이었습니다. 이 독일의 프리드리히 1세라고 하는 황제가 세상에 없는 방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호박으로만 쫙 채워진 방을 만들고 싶다 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독일에 기술자가 했는데 판은 만들었는데 도대체 그걸로 방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그걸 그냥 모아두고 있습니다. 호박판을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 아들 이제 프레드리히 빌헬름 1세가 왕이 됐을 때 이 사람도 별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호박방의 시도 프로젝트를 알고 침을 흘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터 대제가 되었습니다. 피터 대제가 프레드리히 빌헬름 1세를 만났을 때 야, 니네 뭐 있지? 쓰지도 못하면서 갖고 있지? 내가 가져가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서로 선물로 주고받게 됩니다. 자, 피터 대제는 키가 2m가 넘는 장신 러시아 군단이 있었어요. 그 군단은 55명과 요트 리브르니카라는 요트 그걸 보내주고 프레드리히 1세는 호박판들을 보내줍니다. 18개의 나무 상자에 실어서 호박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호박들이 깨질까 두려워 상자에 담고 실어서 18개 상자에 나누어 실어서 3개의 도시를 거쳐서 천천히 와서 빼찌르부르크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피터 대제가 살아있을 때는 러시아에서도 이 판들로 호박빵을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고에 있었습니다. 이걸 아까 엄마를 위해 만든 궁전을 예카제리나 궁전을 화려하게 만든 엘리자베타, 피터의 딸이 왕이 됐을 때 이것도 손을 댑니다. 바로 예카제리나 궁전, 엄마를 위해 만든 자궁을 크게 만들면서 그 중에 방 하나를 호박방으로 하자 해서 그 방을 채웁니다. 그런데 겨울궁전에 있던 호박을 이 26km나 떨어진 곳에 옮겨오는데 그 동안에 얘가 망가질까 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신하들이 상자를 들고 오게 했습니다. 26km를 들고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고 와서는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여기가 이제 높이가 한 7m 정도 되는 높이인데 여기가 채워야 될 게 한 96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걸 다 채우기를 모자랐어요. 그게 한 6톤 정도 되는 호박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호박방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이 기둥들 있죠. 이 기둥들 이건 전부 다 유리 거울입니다. 유리 거울로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거울로 채워놓고 나머지 부분만 다 채운 다음에 높이에 2층으로 되는데 약 1m 정도 둘레는 가짜 호박으로 채우게 한 거예요. 호박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이제 호박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예카제리나 궁전의 실제로 주인공으로 가장 오래 즐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자베트의 다음으로 온 독일에서 아까 시주했던 예카제리나 여자 있죠. 약간 여자가 딱 들어와서 이걸 즐기는데요. 이 여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여자는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이 고혈압에는 아주 진한 커피가 있는데 그게 한 200g짜리 커피를 한 잔에 200g씩 마시는 아주 진한 커피 마시고 혈압에 좋은 호박빵에서 반드시 마셨습니다. 이 호박바에서 커피를 마시는 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비어있는 게 양이 안 찬 거예요. 나머지 위에 부분도 진짜로 다 바꾸라 해가지고 450kg의 호박을 다시 다 붙입니다. 그래서 완전체 호박빵이 되게 게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생기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바로 이 방을 독일군이 아까 쳐들어왔다 그랬죠. 독일군은 이 방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괴벨스부터 해가지고 이 방에 호박을 띄어갈 작전을 짜고 왔습니다. 기술자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못 훔쳐가게 하려고 다 종이로 바르고 솜으로 다 해가지고 마치 호박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이미 알고 왔기 때문에 그걸 다 떼가 버렸습니다. 100%다 떼갔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1967년까지 정정이 1944년, 45년 끝났잖아요. 그로부터 20년간 복원하고 하면서 하지만 호박을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1967년도부터 50만 달러 현상금을 붙여서 이 호박을 찾는 사람한테 50만 달러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가서 이제 포기하고 우리가 채워넣자 라고 해서 6톤이 되는 호박. 왜 6톤 플러스 450kg이 아닐까요? 6톤만 모르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얼마 들었을까요? 1135만 달러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750만 달러 정도는 러시아가 했고 나머지 350만 달러 이 정도는 독일 가스 회사, 러시아 가스 수입하는 회사에서 후원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1135만 달러가 들어서야 여기에 6톤의 호박을 다시 채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호박 장식과 호박 그림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결국 영영 못 찾아서 다 옛날에 찍은 사진과 서류를 가지고 호박 장인들이 그대로 카피해서 진짜 호박을 채워넣는데 독일의 슈레드가 선물을 보냈습니다. 독일의 어떤 그 골동품상에서
니네 방에 있는 그 어떤 그림 같은 게 있어. 그리고 장 같은 것도 나왔어요. 보내왔습니다. 여기에 르네상스 스타일로 인간의 오감을 나타내는 그림을 4개의 벽에다가 붙여놨고 천연 돌로 아주 아름다운 돌로. 근데 그것도 잃어버렸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온 거예요. 딱 와서 이제 제가 여기 있을 때 그게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갔습니다. 비교를 해놨습니다. 보고 나온 것 그리고 방금 새로 찾아서 진짜 똑같습니다. 러시아의 이 복원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대로 증명하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에는 지금도 못 찾았고 그것 가지고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호박방이라고 하는 소설까지 나왔습니다. 영어로. 여러분 찾아보면 교보문고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박방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호박방을 포함한 여기까지의 공주는 별공의 에르미타지, 본공의 에르미타지 겨울공전 외에 가장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고, 이 예카테리나 궁전에서 그러니까 피테요한의 예카테리나이라고 부르던 예카테리나 궁전이죠. 여기서 가장 많이 즐긴 여자는 예카테리나 여제가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그리고 이 궁전 바로 옆에 알렉산드르 1세라고 하는 황제가 유럽식으로 러시아 최고의 천재 귀족들, 자제들, 아들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일기생으로 딱 30명 정도를 뽑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푸시킨이었습니다. 그 푸시킨이 바로 이 궁전, 이게 궁전의 일부입니다. 궁전 옆에 살고 있는 요게 바로 기숙학교고요. 황제가 사는 별궁 옆에다 이어서 기숙학교를 세우고 여기서 6년 동안 살게 만들어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인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푸시킨이었고 이 푸시킨이 여기에서 3학년 지나면 진급시험 보는데 러시아 최고의 시인이 할아버지였습니다. 제르자민이라는 할아버지가 와서 진급시험에 심사관을 하는데 학생들이 시를 발표하는데 다 너무 지루하니까 지금 일부 졸고 계신 분들처럼 벅벅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잠을 확 깹니다. 누구 때문에? 푸시킨이 13살짜리 푸시킨이 시를 낭송하는데 그 시를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미래는 저 아이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 푸시킨을 안아주려고 했는데 너무 어린 푸시킨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한테 다가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아주 유명한 러시아 문학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 저렇게 시를 낭송하는데 저 할아버지 보이 저 이제 팍 잠이 깬 겁니다. 이게 누구야?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를 탁 안으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옛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교체되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바로 건물 옆에 푸시킨의 동상이 있고 이 동상 옆에는 푸시킨에서는 황제의 마을, 사르스코의 셀루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사르스코 셀루의 정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예카테리나 궁전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여러분이 쉴 수 있도록 여기에 동영상 하나를 보시면서 잠깐 시죠. 그리고 좀 마지막 궁전 하나 소개를 시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했던 예카테리나 궁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러시아어입니다. В нем воплощены замыслы сразу нескольких поколений российских императоров. В своей парадной загородной резиденции русские монархи собрали целое созвездие выдающихся зодчих, скульпторов и живописцев, создавших здесь более 100 архитектурных сооружений. Это и величественные дворцы, и интимные павильоны, ажурные мосты и мраморные монументы. Мастера населили резиденцию экзотическими памятниками, исполненными в подражание готической, турецкой, китайской архитектуре. Композиционным центром Царскосельского музея является Екатерининский дворец.
Он строился и перестраивался почти 이 방에는 и 9kg의 сегодня 금이 발라져 있습니다. сложными формами и архитектурным ритмом зданий. 이게 сказочным богатством 조금 전에 여자가 옅가젤이나 피트 안에 обилием золота, резьбы, драгоценностей. Венценосные особы обустраивали царскосельское село основательно, на века. Императора Александра I и великой княжны Елизаветы Алексеевны. Царское село и культуры. Это удивительное место любили все российские поэты. И по сей день здесь черпают, наделил Бог творчеством. 네, 시간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아주 짧게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세 번째 궁전까지만 소개시켜드립니다. 이제 옅가젤이라고 Петербурга расположен дворцово-парковый ансамбль. В нем воплощены замыслы 자, 이제는 여러분이 옅가젤이라는 궁전에서 이제 피테의 궁전을 왔습니다. 피테는 바다로 유럽으로 나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테는 해군 스웨덴하고 해전을 하고 있는데 잠깐 바닷가에 쉴 때 자기의 막사를 만든 그 길을 궁전으로 바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건 바닷가에 있는 궁전입니다. 자, 당장 이 궁전은 분수의 궁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궁전 자체는 사실은 실내도 아주 아름답지만 이 공원에 있는 분수를 보러 많이 가게 됩니다. 이게 가운데 있는 중앙분수라는 거고요. 여기에 쫙 깔려있는 분수가 150개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큰 분수가 기점에 있는 그게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궁전을 기점으로 윗분수가 있고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이 바다가 있는데 여기를 아랫공원인데 이 분수가 이쪽에 쫙 깔려 있죠. 자, 분수의 모습인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가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분수가 이 20m까지 오르는 삼손 분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분수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이 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릴 핵심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인 것이죠. 베르사유 궁전은 역시 사실은 이 베르사유 궁전을 보고 피트 대제가 직접 합니다. 보고 우리도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과는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 다른 것 중에 핵심이 바로 작동 원리인데요. 베르사유는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펌프를 돌립니다. 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 유지하는데 1000만 유로가 됩니다. 근데 피트 대제가 만든 피트 여름 궁전 분수공원은 이게 필요 없어요. 펌프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원리를 할까요? 자연의 힘으로 합니다. 150개가 되는 20m까지 올라가는 분수까지 포함한 120개가 50개가 되는 분수들이 동력, 펌프, 전기 전혀 쓰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로 되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원리인가 하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베슬이라는 게 이게 용기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물을 한 군데 넣으면 공기압 때문에 무조건 같은 높이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피트가 직접 이 해안가로부터 한 100m 떨어진 곳에 엄청난 연못을 발견합니다. 주변에 농사꾼한테 물어가지고 거기에서 관을 연결시켜서 바다는 제일 높이가 낮잖아요.
이 언덕 있는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얘가 바닷가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언덕에 있는 물의 높이만큼 이 바닷가에 있는 분수에서도 물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20m 정도 차이 나니까 20m 높이 있는 큰 물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이 내려와서 바닷가에 가면 열기만 열어주면 바로 20m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이 하나도 안 됩니다. 다만 겨울이 돼서 얼음이 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만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이 분수들이 모두 자연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오는 분수들이 놀라운 거죠. 18세기 초에 전쟁 와중에 저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칼 12세하고 전쟁하던 바로 그 바닷가에서 전쟁터로 가기 전에 쉬었던 곳에다가 이 150개의 분수가 있는 곳을 만들었는데요. 피터 대제가 처음에 장소를 잡았다는 거고요. 직접 칼 12세가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건설에 참가하게 됩니다. 직접 설계도까지 그렸다는 것도 자료가 있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재밌는 분수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수 공원에서 한가운데 있는 20m 올라가는 게 바로 삼손 분수입니다. 이게 삼손 분수예요. 이게 쫙 올라가서 20m 이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 분수를 왜 가운데 놨느냐? 그게 바로 칼 12세 때문입니다. 지금 삼손이 사자입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사자입이냐? 스웨덴의 국가 문장이 사자입니다. 사자입을 찢는다는 것은 러시아가 스웨덴을 찢는 거고, 러시아가 스웨덴의 전쟁에서 이긴 날이 1709년도에 폴타바 전투라는데, 폴타바 전투에서 이긴 날이 삼손 성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삼손 성자가 사자입을 찢는 것은 피터 대제가 칼 12세 입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몰아내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세운 게 상징한 게 바로 이 분수가 되는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분수에 대해서 푸시케선 시에 또 보면 사자를 때려 눕히고 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했던 이게 바로 이걸 말합니다. 스웨덴을 때려 눕히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수에 삼손 분수 뒤에 배경이 되는 계단이 있는데 그게도 계단마다 분수가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 조각 황금 동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페르세우스 동상입니다. 이 페르세우스가 들고 있는 메두사의 머리 있죠. 근데 이 머리가 재밌다는 거죠. 이 머리를 자세히 보면 칼 12세의 얼굴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딱 들고 바라보는 곳 건너편에 발트해 건너편에 스웨덴 쪽입니다. 스웨덴을 향해서 칼 12세의 머리를 딱 쳐들고 있는 거예요. 분수공원에 더 재밌는 것은 제가 스톡홀름에 딱 가봤더니 이런 동상이 있었습니다. 칼 12세의 동상입니다. 그 칼 12세가 손가락으로 딱 들고 가리키는데 어디겠습니까? 러시아입니다. 이쪽에서는 머리를 쳐들고 저쪽을 바라보고 있고 이쪽에서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피터 대제와 칼 12세의 경쟁을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보시면 30만 점이 넘는 소장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독일군이 쳐들어가서 다 파괴했습니다. 그러면 삼손 분수 저 동상은 어떻게 했죠? 저거는 아예 들고 가버렸습니다. 결국 못 찾았고 저걸 어떻게 했냐면 이 도시 시민들이 여기서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많이 찍었잖아요. 사진을 다 모읍니다. 모든 각도에서 그걸 합쳐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삼손 동상을 만들어서 뼈째를 그리고 시내를 차로 이렇게 한번 돈 다음에 이도시 할 때 시민들이 쫙 써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해서 복원이 된 게 바로 이 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가 좀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리고 전쟁의 역사까지 담은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900일 동안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그 포위되는 속에서 이 시민들이 몇십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 중에 러시아의 안나 일기라고 하는 따냐 사비체가라고 하는 소녀가 죽기 전에 남긴 글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메뉴로
메모를 남겼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보시죠. 자기 오빠입니다. 제냐가 죽었다. 그다음 할머니가 죽었다. 렉가가 죽었다. 엄마가 죽었다. 다 죽었다. 이렇게 메모를 남깁니다. 이게 900일 동안 독일군이 포위했을 때 굶어 죽었는데요. 이 애는 결국 1940년대 후방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이 애도 죽고 맙니다. 이게 이 도시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함께 전쟁의 역사를 같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도시에 가시면 화려한 궁전과 박물관을 보기도 하지만 반드시 비스카리옵스코이라고 하는 국립묘지를 방문을 합니다. 저 묘지에는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서 누군지 식별을 하지 못해서 한꺼번에 다 묻었기 때문에 묘비가 없는 무덤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묻혀있는 무덤들입니다. 지역 이름만 있습니다. 어디서 죽은 사람들이라고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군인과 민간인 이렇게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도시의 역사를 다룬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들려준 분이 샤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도시가 러시아의 오래된 미래라고 했잖아요. 그 미래가 서양이라고 했죠. 유럽이라고 했죠. 근데 과연 러시아의 진정한 미래는 유럽일까? 그걸 여러분이 샤갈의 그림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샤갈이 본래 지금의 벨라루스지만 당시는 러시아였습니다. 그림을 배우러 파리로 갑니다. 피카소가 있는 파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린 그림입니다. 샤갈하면 공중에 떠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림에 떠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되게 우울해 보여요. 이중인격이죠. 또 이게 뭔가 하면 한쪽은 파리, 유럽, 한쪽은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서 분열을 일으켜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서양과 아시아 사이에서 파리라는 공간은 낯설기만 한 공간. 새로운 걸 배우려는 공간이다 아니면 유럽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러시아적이지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서 러시아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재밌어요. 샤갈이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 그림 보면 손가락이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의 손가락으로 그린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한쪽은 파리, 저기 유대인, 그 샤갈이 유대인이거든요. 러시아계 유대인. 한쪽은 파리, 한쪽은 러시아. 요 두 개 사이에서 자기가 기억하는 고향 러시아의 모습을 잊어먹기 전에 빨리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7개는 유대인 말로는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자기 고향을 그리고 싶은 겁니다. 그 고향을 그리는 모습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죽음. 피트가 그렸던 그 미래로 러시아 갔을 때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러시아인의 모습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온 그림입니다. 행복한 공중부양.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벨라와 떠다니는 그림입니다. 자, 러시아인들에게 과연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될까? 동쪽으로 가야 될까? 이 갈등은 그들에게 먼 오래된 미래가 피테데즈가 주장하는 유럽일까? 이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쓴게있습니다. 베체레브르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 도시다를 어떻게 생긴 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다라는 걸 한 게 제 박사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도시를 소개할 때는 결국 러시아의 오래된 꿈 미래는 과연 어느 쪽일까요? 이거는 현재 러시아 사람들도 숙제를 잡고 있고 푸틴도 그 어디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오늘의 베체레브르크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